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늘에서 조용히 쏟아지는 눈이었다. 조선 마렵의 어느 겨울밤, 작은 마을 한 귀퉁이에 자리한 낡은 초가집 안에서 등잔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고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두 개의 그림자, 남자와 여자, 첫날 밤을 맞은 신랑과 신부의 그림자였다. 그런데 신부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이도윤은 그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이 채 안 된 나이였지만 이미 세파에 시달린 얼굴이었고 굵은 손마디와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고되게 살아왔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 처음 맞이한 신부였다. 평생 처음 맞이하는 첫날 밤이었다. 그런데 신부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단 한마디였다. 낮고 짧고 단호했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저 그 5글자가 등잔불 타는 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굳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릎에 올려놓은 두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졌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잠시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우리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이미 눌러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창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다. 소리도 없이. 도윤의 집안은 원래부터 넉넉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진수는 그 마을에서 제법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성실함이 언제나 복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다. 흉년이 2번 연달아 들었고 아버지는 빚을 졌다. 살림을 회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로부터 사흘 뒤 눈을 감았다. 도윤의 나이 23이었다. 남은 건 어머니와 낡은 초가집 한 채, 그리고 해마다 이자가 불어나는 빈 문서 한 장이었다. 도윤은 도망치지 않았다. 빚을 갚겠다고 버텼다. 이른 새벽부터 남의 논에 나가 일했고 해가 지면 돌아와 어머니 밥을 챙겼다. 한 번도 남 욕을 한 적 없었고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었다. 그렇게 7년을 버텼는데도 빚은 여전히 그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그 빚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박첨지였다. 박첨지는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가장 돈이 많다는 것은 이 마을에선 가장 힘이 세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어느 가을날 오후 도윤의 집 마당에 나타났다. 수행원 2명을 데리고 새하얀 도포를 걸치고 느릿한 걸음으로 도윤아. 박첨지는 도윤을 이름으로 불렀다. 반말로 언제나 그랬다. 빚을 갚든가 땅을 내놓든가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구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아니면 박첨지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혼인을 해라. 도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혼인, 갑자기. 내가 아는 처자가 있다. 사정이 좀 복잡한 여인이야. 내가 혼인만 해주면 빚의 절반을 탕감해 주마. 물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갚아야 하지만 그래도 숨통은 트이지 않겠나. 도윤은 박첨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정이 복잡하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얼마나 복잡하기에 돈까지 얹어 혼인을 시키려는 것인가. 어떤 사연이 있기에 박첨지 같은 사람이 직접 나서는 것인가. 그 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첨지는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조용하고 성실한 여인이야. 그 이상은 알 필요 없어. 그게 전부였다. 도윤은 그날 밤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별이 떴다가 구름에 가렸다. 그는 아버지 생각을 했다. 어머니 생각을 했다. 빈 문서를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야 하니까. 혼례는 소박했다. 마당에 멍석 몇 장을 깔고 동네 사람 몇몇이 모여 구경했다. 절차대로 상을 차리고 술잔을 주고받았다. 도윤은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보았다. 이름은 연화라 했다. 나이는 25. 연지를 살짝 바르고 족두리를 쓴 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을 들지 않았다. 도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하게 느꼈다. 저 여인은 슬픈 사람이다.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 말을 삼키고 있는 사람.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 저 여인 어디서 왔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몰라. 박첨지가 데려왔다는데 출신이 좀 묘하다더군. 첫날부터 재수 없게 눈이 내리네. 좋은 징조가 아닌데. 도윤은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했다. 연화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화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눈은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초가지붕 위에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도윤은 생각했다. 이 사람과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신방은 작고 낡았다. 안채 구석방, 도배도 다 낡아서 군데군데 벽지가 들뜬 방이었다. 도윤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정리해 두었다. 등잔 하나를 새로 사다 놓았고 이불도 솜을 새로 넣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침묵이 찾아왔다. 도윤은 어색하게 기침을 한 번 했다. 연화는 방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등잔불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었다.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이목구비가 단정했다. 눈썹이 옅었고 눈이 길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어딘가에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두려움인지 도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 먼 길 오느라 피곤하셨겠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예.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도윤은 그 말에 살짝 당황했다. 왜 죄송하다는 걸까? 말이 없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렇다고 더 캐묻기도 이상했다. 이제 막 혼례를 올린 첫날 밤이었다. 서로 이름조차 낯선 사이였다. 연화 씨라 했지요. 예. 저는 도윤입니다. 이도윤. 알고 있습니다. 짧은 답변들이 방 안에서 툭툭 떨어졌다. 대화라 하기엔 너무 짧았고
침묵이라 하기엔 조금씩 소리가 있었다. 눈 내리는 소리, 등잔불 타는 소리, 두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그때였다. 연화가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도유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다. 그녀가 몸을 돌렸다. 도윤을 향해서가 아니라 도윤을 등지는 방향으로. 벽을 향해. 완전히. 등을 보이며. 도윤은 굳었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혼이 난 첫날 밤이었다. 같은 방에 단둘이 있는 첫날 밤이었다. 그런데 신부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연화가 입을 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오늘은 안 됩니다. 그게 전부였다. 도유는 그 말을 한동안 머릿속에서 되풀이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만 안 된다는 건가? 아니면 이 혼인 자체가 싫다는 건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대체 왜? 입이 열리지 않았다. 화를 내야 할지 물어봐야 할지 그냥 돌아 누워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도유는 긴 시간 동안 그저 연화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했다. 떨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냥 벽처럼 거기 있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창밖에서 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밤이었다. 도유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대로 이불을 당겨 덮고 반대편을 향해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그 으름이 묻어 거뭇해진 천장. 등잔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잠이 오지 않았다. 연화도 자는 것 같지 않았다.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지 않았다. 가끔 아주 미세하게 멈추기도 했다. 마치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도유는 생각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새벽이 될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일찍 일어났다. 도윤이 눈을 뜨기도 전에 부엌에서 불 때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마당에 나왔을 때 연화는 이미 밥을 짓고 있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묵묵히 불을 떼고 있었다. 도윤이 다가가도 돌아보지 않았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 밥은 제가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밥상이 차려졌다. 반찬은 단출했다. 그러나 간이 잘 맞았고 국이 뜨거웠다. 도유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연화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먹었다. 같은 밥상이었지만 어딘가 먼 느낌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연화는 집안일을 빠짐없이 했다. 아침밥 빨래, 마당 청소, 저녁밥. 하나도 빼먹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전히 등을 돌렸다. 열흘이 지났다. 달라지지 않았다. 도윤의 마음속에 처음엔 어색함이 있었고 다음엔 답답함이 왔다. 그리고 답답함 뒤에는 서서히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물을 주지 않아도 자란다. 햇볕이 없어도 자란다. 어두운 곳에서 더 빠르게 자란다. 어느 밤
도윤은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소? 연화는 잠깐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 말이 없는 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줬으면 하오. 긴 침묵이 흘렀다. 연화는 그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물어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 혹시 다른 사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박첨지가 말한 복잡한 사정이 그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다. 모욕감인지 질투인지 분노인지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몰랐다. 다만 그것이 몹시 불쾌하고 몹시 쓰라렸다. 빚까지 안고 혼인했더니 이게 뭐란 말인가?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다. 도윤은 모른 척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연화의 기척을 기다렸다. 숨을 죽이고 눈을 감은 채 연화가 도윤의 잠을 확인하듯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윽고 조용히 일어났다.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을 건넜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뒤를 따라갔다. 눈길이었다. 연화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도윤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마을 뒷길을 지나 좁은 산자락 아래 길로 접어들었다. 인기척이 없는 길이었다. 낡은 집 몇 채만이 웅크리고 있는 곳이었다. 연화가 멈췄다. 낡은 토담집 앞이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연화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담 옆에 붙었다. 숨을 죽였다. 창호지 너머로 두 그림자가 비쳤다. 하나는 연화였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았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먹을 쥐었다. 역시. 그런데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윤은 굳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기침은요? 약은 드셨어요? 가늘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고생이 많다, 우리 연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호지 너머로 연화가 노모의 등을 쓸어주는 그림자가 보였다. 약을 먹이고 이불을 여며주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는 그림자가. 도윤은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떠올렸다. 죽 그릇, 약재, 천 조각. 도윤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도윤의 어깨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그는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니, 일어날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의심했다. 밤마다 병든 어미를 돌보러 가는 여인을, 다른 사내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눈이 조금씩 더 많이 내렸다. 도윤은 눈 속에 앉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첫날 밤 신부가 돌린 등보다 더 차갑게, 더 깊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연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연을 듣기 전에 판단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도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눈 속에 홀로 앉아 그는 비로소 진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연화의 등 뒤에 숨어 있던 진실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밤을. 때는 조선 마렵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한 귀퉁이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엔 이끼가 끼었고 담벼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이도윤. 나이 29의 총각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며 남긴 건 낡은 집 한 채와 해마다 이자가 불어나는 빚 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빚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논에 나가 일했고 땔감을 팔았고 장날엔 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성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도윤에게 어느 가을날 박첨지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 도윤아, 빚 정리할 때가 됐다. 땅을 내놓든가 아니면 혼인을 해라. 도윤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혼인이라니. 생전 얼굴도 모르는 여인과 그것도 빚 때문에. 박첨지는 덧붙였습니다. 사정이 좀 복잡한 여인이야. 하지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니 걱정 말게.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례 날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름은 연화. 나이는 25. 고개를 숙인 채 단 한 번도 눈을 들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쁜지 안 예쁜지보다 한 가지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 여인은 무언가를 꾹 참고 있다. 도윤은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연화의 등이 보였다. 벽을 향해 돌아선 그 등. 단호하고 차갑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그 등. 오늘은 안 됩니다. 그 5 글자가 밤새 귓속에서 울렸다. 도윤은 이불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었다. 연화는 그때도 부엌에 있었다. 밥이 지어져 있었고 국이 끓고 있었다. 마당은 쓸려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다. 도윤이 세수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간이 정확했다. 밥알이 고슬고슬했다. 도윤은 그 밥상을 내려다보며 잠깐 멈추었다. 이 여인은 분명 손이 익은 사람이다. 누군가를 오래 먹여온 사람의 손길이었다.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도윤은 머리를 흔들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왜 자꾸 이 여인의 손에서 뭔가를 읽으려 하는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연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엔 밥을 지었다. 낮엔 빨래를 했다. 저녁엔 상을 차렸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을 향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밥을 먹는 동안 2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이 점점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느 저녁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연화 씨,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소? 연화가 잠깐 손을 멈추었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 말이 없소? 혼인이 싫은 거요?
싫지 않습니다. 싫지 않다면 왜요? 긴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그 침묵 속에서 연화의 표정을 살폈다. 연화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또 그 말이었다.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답답했다. 억울했다. 빚 때문에 억지 혼인을 한 것도 서러운데 정작 신부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혼인인가? 이게 무슨 첫날 밤이란 말인가? 그날 밤 도윤은 마당에 혼자 나와 앉았다. 찬바람이 불었다. 초승달이 구름 뒤에 숨었다. 도윤은 두 무릎을 끌어안고 오래 생각했다. 연화가 왜 저러는가? 무엇이 저 여인을 저렇게 만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도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사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박첨지가 말했다. 사정이 복잡한 여인이라고. 그 사정이 혹시 그런 사정은 아닐까?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는데 빚 때문에 억지로 혼인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 첫날 밤 등을 돌린 것이고, 그러니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한 번 들자 걷잡을 수 없었다. 의심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뽑히지 않는다. 아무 근거가 없어도 자란다. 오히려 근거가 없을수록 더 빨리, 더 깊게 자란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의심은 밤새 뿌리를 내렸다. 모욕감이 밀려왔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여인과 혼인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다른 사내를 가슴에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이것은 모욕을 넘어서 치욕이었다. 성실하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한 적 없이 살아온 이도윤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그는 그 밤 결심했다. 4단계 BREAKINTO TW 이막 진입. 결심을 하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도윤은 다음 날부터 행동을 바꾸었다. 연화에게 묻지 않았다. 따지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바치를 핑계로 일찍 집을 나서는 척하고 돌아와 담 너머에서 연화의 낮 행적을 살폈다. 저녁엔 일찍 이불을 덮고 자는 척하며 연화의 밤 행동을 기다렸다. 낮에 연화는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모범적이었다. 집 안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면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말이 없었지만 행동에서 흠을 잡을 구석이 없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맞는가?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낮이 아니라 밤이 문제였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도윤이 자는 척 눈을 감고 있는데 자정이 넘어설 무렵 연화의 기척이 달라졌다. 숨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이불이 스스스 거치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를 죽이는 소리. 온 매무새를 여미는 소리. 작은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 도윤은 눈을 뜨지 않았다. 기다렸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조용히 닫혔다. 도윤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마당에 연화의 모습이 보였다. 작은 보따리를 옆에 끼고 발소리를 죽이며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도유는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연화는 마을 뒷길로 접어들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었다. 그러나 연화의 걸음은 익숙했다. 길을 헤매지 않았다. 돌부리에 걸리지도 않았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사람처럼 발이 길을 알고 있었다. 이 길을 수도 없이 걸어온 사람의 걸음이었다. 도유는 뒤에서 그 걸음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저 여인은 이 길을 얼마나 오래 걸어온 것일까? 산자락 아래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낡은 집 몇 채가 웅크리고 있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자리였다. 연화가 멈추었다. 낡은 토담집 앞이었다. 그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자정이 넘은 시각, 불이 켜진 집. 연화가 향하는 곳. 그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상상이 물밀듯 밀려왔다. 여기였구나. 이 집이었구나. 도윤은 숨을 죽이고 담에 몸을 붙였다. 5단계 BSTORY 보조 이야기. 그 즈음 마을 우물가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자리에서 연화의 이름이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도윤네 새색시 봤어요? 눈을 통 안 마주쳐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그러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잖아. 최 진사가 데려왔다는데 최 진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밤마다 사라진다는 소문도 있던데. 우리 서방이 봤대. 자정 넘어서 혼자 산 쪽으로 걸어가는 걸. 어머나. 그럼 설마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 진사가 가난한 도윤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겠어. 사고 치기 전에 어디 처리하려고.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도윤의 오랜 친구 삼봉이 어느 날 저녁 도윤을 찾아왔다. 삼봉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다. 입이 좀 가벼운 탓에 마을 소문을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빨리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야, 도윤아. 나 할 말이 있어. 진짜로. 뭔데? 내 색시 말이야. 삼봉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밤에 어딜 간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깔렸어.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어봤어. 못 들었어.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그럼 왜 가만히 있어?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마을 체면도 있고, 너 체면도 있고.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삼봉아. 소문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야. 삼봉이 잠깐 멈칫했다. 그래도 연기 없이 불 나는 법은 없잖아. 연기가 꼭 불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밥 짓는 연기도 있고 물 끓이는 연기도 있어. 삼봉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그러나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다. 사실 도윤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의심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에서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다. 보따리 안에 있던 것들. 어느 날 연화가 보따리를 미처 챙기기 전에 도윤이 방 안에서 그것을 보았다. 죽 그릇. 약재 몇 가지. 깨끗하게 접힌 천 조각. 그게 전부였다. 사내를 만나러 가는 여인이 들고 갈 물건들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도윤은 의심을 붙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의심이라는 감정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버틸 수 있었는지도. 가난하고 억지로 혼인했고 신부에게 등을 돌린 이 상황에서 분노와 의심은 적어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으니까. 한편 최진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소문이 클수록 좋았다. 연화가 욕을 먹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했다. 연화의 과거가 드러나기 전에 도윤이 먼저 그 여인을 내쫓게 만들 수 있다면 더욱 좋았다. 최진사에게 연화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빚의 담보였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다. 그러나 최진사는 한 가지를 몰랐다. 이도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연화는 매일 밤 사라졌다. 정확히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도윤은 이제 자는 척을 완벽하게 했다.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고 이불을 약간 끌어당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도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은 연화가 나간 직후 몸을 일으켜 뒤를 따랐다. 그렇게 나흘을 따라갔다. 매번 연화는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걸었다. 마을 뒷길, 산자락 아래, 낡은 토담집.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담 밖에서 지켜보았다.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가 비쳤다. 연화의 그림자와 누워있는 다른 그림자. 도윤은 매번 주먹을 쥐었다가 매번 뭔가에 발목을 잡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한 번은 거의 문 앞까지 갔다가 멈추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연화의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럽고 어딘가 간절한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도윤이 예상하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격정이 아니었다. 설렘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걱정이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섯째 날 밤, 도윤은 뒤를 따르는 대신 보따리를 살펴보았다. 연화가 밤마다 싸들고 나가는 그 보따리를. 연화가 나간 직후 도윤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다. 오늘은 보따리를 두고 갔다. 보따리를 펼쳤다. 죽 그릇이 있었다. 따뜻하게 데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옆에는 작은 종이 봉지가 있었다. 열어보니 약재였다. 황기, 당귀, 작약. 한의원에서 산 것이 아니라 직접 말려서 손질한 것이었다. 손이 많이 간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빨아 접은 천 조각들. 도윤은 그것들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황기와 당귀는 기력이 쇠한 사람에게 쓰는 약재였다. 당귀는 특히 오랜 병으로 피가 탁해진 사람에게 쓴다. 작약은 통증에 쓴다. 천 조각은 상처를 닦거나 이마에 얹는 데 쓴다. 이것은 사내를 만나러 가는 여인이 들고 가는 물건이 아니었다. 병자를 돌보러 가는 사람이 들고 가는 물건이었다. 도윤은 보따리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병자. 누구의 병자인가? 연화가 이 마을에 온 것은 혼인 때문이었다. 연화에게 이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저 폐가에 누워있는 병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도윤의 심장이 천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 보고 있다는 느낌. 뭔가 전혀 다른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다. 제대로. 담 밖에서 그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유는 결심했다. 다음 날 밤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20날째 되던 밤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촘촘한 눈이었다. 도유는 연화가 집을 나선 직후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담 밖에서 그림자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연화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작은 발자국들. 도유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발자국이 너무 작았다. 그리고 깊었다. 짐을 들고 걷는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짐이 무거울수록 발자국이 깊게 파인다. 연화는 매일 밤 이 길을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온 것이다. 낡은 토담집에 도착했다. 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죽이며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소리도.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도유는 그 자리에 굳었다. 어머니, 기침은요? 약은 드셨어요? 밥은요? 가늘고 약한 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우리 연화. 고생이 많다. 도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틈을 당겼다. 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틈만. 방 안이 보였다. 누추한 멍석 위에 한 노파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볼이 움푹 꺼지고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다. 그 노파의 다리 곁에 연화가 앉아 있었다. 연화의 손이 노파의 다리를 아래 위로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다. 그 손을 도유는 보았다. 고운 손이었다. 그러나 고운 손이 아니었다. 잿물에 트고 갈라져서 손마디마다 핏자국이 맺혀 있었다. 빨래를 너무 많이 하고 찬물에 너무 많이 담갔던 손이었다. 연화는 그 손으로 노파의 다리를 문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노파를 보며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어머니를 재우는 자장가였다. 도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이 계속 내렸다. 도윤의 어깨 위에 눈이 쌓였다.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밤마다 사라진 곳이 여기였다. 밤마다 들고 나간 보따리 안의 것들이 이것이었다. 연화는 다른 사내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죽 그릇을 들고 약재를 들고 찬바람이 부는 밤길을 혼자 걸어서 병든 어미를 돌보러 왔던 것이다. 매일 밤 혼인을 한 이후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유는 눈 속에 앉아 그 자장가를 들었다. 뜨거운 것이 눈 밑에 고였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나는 이 사람을 의심했다. 다음 날 낮이었다. 도윤이 밭에서 돌아오니 마당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최진사의 수하였다. 얼굴이 험상궂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다.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거만하게 말했다. 최진사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도윤은 잠깐 연화를 보았다. 연화는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손이 멈추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최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 기와지붕에 행랑채까지 딸린 집. 도윤은 그 집 사랑채에 앉아 최진사를 마주했다. 최진사는 비단 도포를 걸치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윤아, 잘 지내고 있나? 예. 색씨는 어떻던가? 집안일은 잘하지? 예. 최진사가 차를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서 불렀네. 그 색씨 밤마다 어딜 가는지 알고 있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모르고 있을까봐 알려주는 거야. 그 여인에게 병든 어미가 있거든. 마을 외진 곳 폐가에 숨겨두고 있지. 거기 가서 매일 밤 돌보는 거야. 도윤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최진사가 말을 이었다. 사실 그 어미 빚도 내가 쥐고 있어. 연화 어미가 몇 해 전에 나한테 빚을 졌거든. 갚질 못하니 연화가 제 몸으로 갚겠다고 나선 거야. 그래서 내가 연화를 자네한테 혼인시킨 거고. 빚 대신에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근데 이제 그 어미도 처리할 때가 됐어. 빚이 쌓였으니 집을 넘겨받아야 하거든. 폐가긴 하지만 땅값은 되니까. 처리라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미가 더 살지 못할 것 같으니 죽으면 바로 정산하겠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도윤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었다. 연화가 왜 말을 못했는지, 왜 첫날 밤 등을 돌렸는지, 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지, 왜 눈을 마주치지 못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자리에 맞춰졌다. 연화는 빚에 팔려온 몸이었다. 어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판 것이었다. 혼인은 선택이 아니었다. 최진사의 손바닥 위에서 그가 내민 유일한 선택지를 억지로 집어든 것이었다. 그러니 도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입에 담는다는 말인가. 빚쟁이의 딸로 빚을 갚기 위해 낯선 사내와 혼인한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등을 돌렸다. 말을 하지 못하니 등이라도 돌린 것이었다. 최진사 어른. 도윤이 입을 열었다. 그 빚 제가 갚겠습니다. 최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연화 씨 어머니 빚까지 포함해서 제가 전부 갚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최진사가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도윤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 자신 빚도 아직 다 못 갚은 처지에 그 여인 어미 빚까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냥이야. 이자까지 합하면 25은 넘어.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25냥. 당장 있는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없는 돈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이 있었다. 그 돈에 자신이 가진 것을 보태면 가능할 수도 있었다. 기간을 주십시오. 보름 안에 가져오겠습니다. 최진사는 오래 도윤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손을 저었다. 좋아. 보름이다. 보름 안에 가져오지 못하면 그 집 땅은 내가 가져가고 어미는 내가 처리하는 거야. 알겠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다. 도윤은 논두렁 옆에 주저앉았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무거운 하늘이었다. 25냥.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25냥은 마련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다른 것이었다. 도유는 눈을 감고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다. 밤마다 병든 어미를 돌보러 가던 그 뒷모습. 노파의 다리를 문지르던 피 맺힌 손. 소리 없이 흘리던 눈물. 그리고 첫날 밤 돌린 등. 도유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그 등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 등은 미안함이었다. 당신 같은 성실한 사람에게 이런 여인이 와서 미안합니다. 이런 처지를 말할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 미안함이 너무 커서 차마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도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보았는지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겉모습만 보았다. 말 없는 여인, 등 돌린 신부, 밤마다 사라지는 수상한 여인. 그렇게만 보았다.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얼마나 처절한 삶이 숨겨져 있는지는 보려 하지 않았다. 보려 했더라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유는 보지 않았다. 보기 전에 판단했다. 의심했다. 다른 사내가 있다고 단정 지었다. 그리고 그 단정 위에서 혼자 분노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될 때까지. 밤이 깊었다. 도유는 잠들지 못했다. 연화는 오늘도 자정이 넘어 집을 나섰다. 도유는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이불 속에 누워 연화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저 발소리가 매일 밤 저 발소리로 걸어갔던 것이다. 도유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을음 묻은 낡은 천장. 등잔 그림자가 일렁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고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추었다.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생각이 밤새 도윤을 붙들었다. 단순히 연화를 의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도윤은 직면해야 했다. 그는 연화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 데려온 신부, 사정이 복잡한 여인, 어딘가 수상한 존재, 그렇게만 보았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말이 없는지, 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궁금해한 적이 있었는가. 궁금해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궁금함은 의심을 향한 궁금함이었지. 그 사람을 향한 궁금함이 아니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궁금함과 사람을 의심하려는 궁금함은 다르다. 도유는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다. 왜 저러는가를 물을 때 그 뒤에 이해하고 싶다가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도윤의 마음속에 따라온 것은 의심하고 싶다였다. 그는 연화의 사연을 듣기도 전에 가장 나쁜 가능성을 선택했다. 그것이 부끄러웠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에 별이 떴다가 구름에 가렸다. 멀리 산자락 아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연화가 있는 곳이었다. 저 여인은 매일 밤 저기서 어미를 돌보고 있다. 혼인을 한 이후로도 낯선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도 단 하루도 어미 곁을 거르지 않았다.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묻고 눈물을 숨기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도 어미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도유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다.
저 불빛 같은 것이었다. 꺼질 것 같으면서도 꺼지지 않는 어두운 밤에도 홀로 타오르는 그런 것이었다. 도유는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후회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연화가 돌아온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도유는 마당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도윤을 보고 멈추었다. 표정이 굳었다. 보따리를 든 손이 살짝 떨렸다. 이 밤중에 왜 여기 계십니까?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다렸소.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까? 아니요. 도윤은 연화 앞으로 걸어갔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려 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연화 씨. 연화가 멈추었다. 어머니 계신 곳, 내가 알고 있소. 침묵이 흘렀다. 연화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다. 손에서 보따리가 흔들렸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화난 게 아니오. 그리고 따지려는 것도 아니오. 도윤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냥 말해줬으면 했소. 내가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소. 혼인을 했으니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같은 여인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 같은 여인이라니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연화 씨는 대단한 사람이요. 매일 밤 그 길을 혼자 걸어서 그 손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의심했소. 그게 부끄럽소. 연화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렀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몸이라. 자격이 없다고요? 도윤이 연화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연화 씨,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요. 연화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도윤이 말했다. 내가 빚 갚겠소. 어머니 것까지 다 갚겠소.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가 있소. 도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하고 싶소. 그리고 내가 해야 하오. 연화는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도윤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마당에서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오래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라. 도윤이 보자기를 열었다. 동전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거 내 아비가 죽고 나서 내가 모은 거다. 언제 이런 날이 올지 몰라서.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다. 도윤의 손만큼이나 거친 손이었다. 도윤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가져가. 그리고 그 여인 빚 갚아줘라. 그 여인도 내 어미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냐.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삼봉에게도 갔다. 삼봉은 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말이 없더니 이윽고 뒤통수를 긁으며 입을 열었다. 야, 이 녀석아. 그런 여인이었어. 내가 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낼게. 얼마 없지만
삼봉이 쑥스럽게 돈꾸러미를 내밀었다. 도윤은 마을 사람 몇몇에게도 사정을 설명했다. 모두 도윤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도윤이 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그 순간 빛을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보름이 되기 전날 도윤은 최진사 앞에 섰다. 그리고 25냥을 내려놓았다. 최진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걸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연화 씨 어머니 빚까지 전부 정산되는 겁니까? 최진사가 돈을 세었다. 틀림없었다. 됐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윤이 최진사를 똑바로 보았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이제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연화 씨 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셔올 겁니다. 그 뒤로는 최진사 어른과 그 가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진사가 도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윽고 손을 저었다. 알겠다. 도윤은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도윤은 연화와 함께 산자락 아래 낡은 토담집으로 갔다. 연화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나란히 걸었다. 처음으로 나란히 걷는 길이었다. 노파는 두 사람이 들어오자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서방님이구나. 예, 어머니. 연화가 노파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노파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연화도 울었다. 도윤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끝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연화의 어머니는 도윤의 집 따뜻한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연화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사라질 필요가 없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었다. 도윤이 색시 어머니까지 모셨대. 대단하네. 연화 씨가 알고 보니 효녀였잖아. 우리가 괜히 수군댔어. 최진사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지. 그 여인이 무슨 잘못이야. 봄이 왔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았다. 연화의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좋은 약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찾았다. 연화는 어머니 옆에서 웃는 날이 많아졌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도윤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도윤 씨.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연화가 처음으로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오늘 봄나물 캤어요. 같이 드실래요? 도윤은 잠깐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그날 저녁 밥상은 혼인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웃으며 함께한 밥상이었다. 다시 겨울이 왔다. 1년 전과 같은 계절이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초가지붕 위에 하얀 눈이 쌓이는 밤이었다. 그러나 그 방 안의 풍경은 1년 전과 전혀 달랐다.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같은 등잔이었다. 도윤이 혼례 전에 새로 사다 놓은 그 등잔이었다. 그러나 그 불빛이 비추는 것이 달랐다. 연화가 도윤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따뜻한 차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눈이 내렸다. 그러나 방 안은 따뜻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소? 예. 기침도 거의 안 하세요. 다행이네요. 연화가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예. 저한테 왜 그리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말도 못하고 등만 돌리고 그런 여인한테. 도윤은 잠깐 차 잔을 내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나도 처음엔 몰랐소. 의심했소. 그게 부끄럽소.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말을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 그 이유를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내가 늦었소. 연화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윽고 다시 고요해졌다. 고맙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밥상 모서리에서 두 손이 겹쳤다. 도윤의 손이 연화의 손 위에 조용히 얹혔다. 연화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다. 창밖에선 눈이 내렸다. 1년 전과 똑같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이 쌓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레이션 마지막.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연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 못할 이유가 있고,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듣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보지 않고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진실은 없습니다. 이도윤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난 뒤에는 가진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처음으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 안의 등잔불처럼 두 사람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기 전이었다. 도윤은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최진사와 마주한 자리에서 돌아온 이후 그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다. 25냥. 보름. 그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며 머릿속을 두드렸다. 도윤은 마당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들이쉬자 배 속이 시릴 정도로 찬 기운이 밀려들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도윤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오래 서 있었다.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였다. 후회도 자책도 연화에 대한 미안함도 지금 이 순간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감정은 나중에 쏟아내도 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보름 안에 25냥을 만드는 것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가? 지난 7년간 모은 것이 있었다. 빚을 갚아가면서도 조금씩 남겨둔 것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얼마나 부족한가? 10냥 정도. 그렇다면 15냥을 더 만들어야 했다. 어디서? 도윤은 생각했다. 논을 팔 수는 없었다. 논은 생계였다. 논이 없으면 내년부터 먹고 살 방도가 없었다. 집도 팔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머니.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에게는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를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밥을 굶으면서도 도윤 몫을 챙겼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도윤 옷은 새로 지었다. 그 어머니에게 또 손을 벌린다는 것이.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도윤은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붓두막 앞에서 불을 떼고 있었다. 도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어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란 그런 존재다. 자식의 얼굴에서 자식도 모르는 것을 읽어낸다. 무슨 일이냐? 도윤은 어머니 앞에 앉았다. 그리고 전부 말했다. 연화의 어머니가 병들어 폐가에 누워 있다는 것. 최진사가 그 빚을 쥐고 있다는 것. 보름 안에 25냥을 갚지 않으면 그 집 땅을 빼앗기고 노파를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도윤이 말을 마쳤을 때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등이 굽어 있었다. 언제부터 저렇게 굽었는지 도윤은 그것조차 몰랐다.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다. 도윤 앞에 내려놓았다. 가져가라. 도윤이 보자기를 열었다. 동전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이거 내 아비가 죽고 나서부터 모은 거다. 언제 이런 날이 올지 몰라서 남겨뒀어. 도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끼신 거잖습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가져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도윤아, 그 여인 어미도 자식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이야. 자식 때문에 버티고 자식 때문에 아픈 것도 참고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한 손이었다. 도윤은 그 손을 꼭 쥐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가서 해결해라. 그리고 그 여인한테 잘해줘라.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못난 짓이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끝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다음으로 삼봉을 찾아갔다. 삼봉은 도윤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평소에 입이 가볍고 말이 많은 삼봉이 이날만큼은 조용히 끝까지 들었다. 도윤이 말을 마쳤을 때 삼봉은 한참 뒤통수를 긁었다. 야, 왜 나 마을에 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 알지? 알아. 미안하다. 진짜로. 됐어. 됐긴 뭐가 됐어. 삼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 안구석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낡은 천 조각에 쌓인 꾸러미였다. 이게 전부야. 얼마 안 돼. 그래도 보태. 도윤이 받으려다 멈추었다. 삼봉아, 이건 내 것인데. 야, 도윤아. 삼봉이 씩 웃었다.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받아.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 이자 없이. 도윤은 꾸러미를 받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삼봉이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도 말해볼게. 다들 도윤이 너 믿거든. 기다려봐. 삼봉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윤을 찾아왔다. 논두렁에서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이웃 어른이 왔다. 도윤이 아버지를 잃었을 때 며칠을 함께 있어준 마을 훈장 어른이 왔다. 도윤이 품을 팔아가며 빚을 갚는 것을 눈여겨보던 곡식 장수가 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을 내밀었다. 얼마 안 되지만 보태라. 나중에 갚지 않아도 돼. 도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매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도윤은 그것을 이 순간에 깨달았다. 열흘이 지났다. 도윤은 모은 돈을 세어 보았다. 23냥. 조금 모자랐다. 나머지 2냥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연화가 다가왔다. 연화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 위에 작은 놀이개가 올려져 있었다. 은으로 된 것이었다. 낡았지만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게 뭐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것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인데. 연화의 목소리가 낮았다. 팔면 2냥은 될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안 됩니다. 어머니 것인데.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연화가 도윤을 똑바로 보았다. 어머니가 쓰라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정작 어머니가 위험해진다면 그게 무슨 놀이개냐고. 도윤은 그 놀이개를 오래 바라보았다. 연화의 어머니가 가진 마지막 물건. 그것을 내놓은 것이었다. 도윤은 놀이개를 천천히 받아 쥐었다. 손 안에서 차가운 은이 따뜻해졌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소. 됩니다. 아니요. 반드시 돌려드리겠소. 보름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이었다. 도윤은 돈을 단단히 싸서 품에 넣고 최진사의 집으로 향했다. 혼자였다. 삼봉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도윤은 혼자 가겠다고 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다. 최진사의 집 대문 앞에서 도윤은 잠시 멈추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수하가 나와 사랑채로 안내했다. 최진사는 도윤을 보고 살짝 눈썹을 올렸다. 보름이 되기 전에 온 것이 의외인 듯했다. 일찍 왔구나. 도윤은 대답 대신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상위에 내려놓았다. 세어 보십시오. 최진사가 보자기를 열었다. 천천히 돈을 세기 시작했다. 수하 하나가 옆에서 함께 세었다. 오래 걸렸다. 도윤은 그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최진사가 손을 멈추었다. 25냥이다. 맞습니까? 맞다. 그럼 이것으로 연화 씨 어머니 빚까지 전부 정산되는 겁니까? 더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청구하실 수 없는 겁니까? 최진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 갚으면 끝이지. 문서로 써주십시오. 뭐. 도윤이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다. 빚을 전부 청산했다는 문서입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최진사가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다. 도윤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최진사는 이 청년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가난하고 만만한 줄 알았던 도윤이 이렇게 정확하고 단호하게 나오는 것이 예상 밖이었다. 그러나 돈은 이미 받았다. 최진사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도윤은 그 문서를 받아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윤이 최진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연화 씨 어머니는 오늘 저희 집으로 모셔올 겁니다. 그 뒤로는 최진사 어른과 저희 가족 사이에 어떤 인연도 없습니다. 다시는 그 폐가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최진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인사도 없이 사랑채를 나왔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밤바람이 불었다. 도윤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 품 안에 문서가 있었다. 빚이 사라졌다. 연화의 어머니도 이제 자유로웠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연화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날 밤 도윤과 연화는 함께 산자락 아래 토담집으로 갔다. 처음으로 나란히 걷는 길이었다. 연화는 도윤과 나란히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나란히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밤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느껴졌다. 노파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연화만 오던 사람이 오늘은 낯선 사내와 함께 들어온 것이었다. 노파의 눈이 도윤에게 닿았다. 도윤은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멍석이 무릎 아래 닿았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 노파가 눈을 깜빡였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연화 씨 남편입니다. 노파의 입술이 떨렸다.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집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연화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노파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와줬잖아. 도윤은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얇고 차가운 손이었다. 도윤은 그 손을 꼭 쥐었다. 따뜻해질 때까지. 그날 밤 연화의 어머니는 도윤의 집 따뜻한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도윤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방을 정리했다. 깨끗한 이불을 깔았다. 온도를 뜨겁게 지폈다. 두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윤과 연화는 부엌에서 죽을 쏘았다. 좁은 부엌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닿을 것 같은 자리였다. 도윤이 불을 떼고 연화가 저으며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일을 나누었다. 연화가 낮게 말했다. 도윤 씨.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은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해야 할 말이 있소. 무슨? 미안하오. 연화가 멈추었다. 의심했소. 사연을 듣기도 전에. 그게 오래 마음에 걸렸소.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했어야. 아니요. 도윤이 연화를 보았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한테 왜 말을 못하냐고 다그치는 건 잘못된 거요.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소. 내가 먼저 들으려 했어야 했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이 끓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바깥에서 두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붓두막 앞에 앉아 불을 조절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돈도 거의 다 썼다.
보름을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다. 몸은 피곤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온기 같은 것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연화가 죽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다가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도윤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 도윤 씨 것도 따로 덜어뒀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연화가 작은 그릇 하나를 부뚜막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그 그릇을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하게 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었다. 도윤은 낮에는 밭을 갈았고 틈틈이 품을 팔았다. 연화는 집 안을 살뜰히 챙기며 어머니 두 분을 극진히 돌보았다. 두 어머니는 처음엔 서먹했지만 같은 방에서 겨울을 나면서 어느새 정이 들었다. 한 분이 기침을 하면 다른 분이 등을 두드려 주었고 한 분이 밥을 못 드시면 다른 분이 걱정을 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수군거림은 조용해졌고 대신 따뜻한 시선이 그 자리를 채웠다. 도윤이가 장인어른도 없는 색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신대. 연화 씨가 사실은 효녀였던 거야. 우리가 잘 몰랐지. 최 진사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지. 뭘 모르고 수군된 우리도 반성해야 해. 봄이 왔다.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었다. 연화의 어머니는 따뜻한 방과 좋은 음식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찾았다. 기침이 줄었고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연화의 눈에 빛이 돌았다. 도윤은 그 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말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연화가 봄나무를 한 소쿠리 가득해서 왔다. 냉이와 달래와 쑥이었다. 부엌에서 된장을 풀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연화가 낮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도윤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멈추었다. 가만히 들었다. 연화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다. 어머니를 재울 때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가 아니었다. 봄날을 노래하는 가볍고 따뜻한 노래였다. 도윤은 마당에 서서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노래가 멈추었다. 연화가 부엌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왜 서 계세요? 노래를 듣고 있었소. 연화가 잠깐 멈추었다. 뺨이 살짝 붉어졌다. 못 불러요. 아니요. 도윤이 말했다. 좋았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부엌 안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밥상은 두 사람이 혼이 난 이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함께한 밥상이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 없는 사람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도윤은 늦게 알았지만 알고 난 뒤에는 가진 것을 전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진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났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눈 내리는 밤이 돌아왔다. 1년 전과 똑같은 계절이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고 초가지붕 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그러나 그 집 안의 풍경은 1년 전과 전혀 달랐다. 도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얼굴에 내려앉았다. 차가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차갑다는 느낌보다 고요하다는 느낌이 먼저였다. 1년 전 이 계절에는 마당에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했다. 빚이 있었고, 모르는 신부가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모욕감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빚은 사라졌다. 의심도 사라졌다. 모욕감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에는 없던 것들이 채워져 있었다. 따뜻한 것들이.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윤은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을 열었다.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혼례를 앞두고 도윤이 새로 사다 놓은 그 등잔이었다. 1년이 지났지만 등잔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불빛이 비추는 것이 달랐다. 1년 전 첫날 밤, 이 등잔불은 연화의 등을 비추었다. 돌아선 등, 벽을 향한 등, 말 없이 굳어있던 등. 오늘 밤, 이 등잔불은 연화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연화가 도윤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다. 밥상 위에 찻잔 2개가 올려져 있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연화가 도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찻잔을 그쪽으로 밀었다. 말 없이, 그러나 자연스럽게, 오래 함께 산 사람처럼.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눈이 많이 내리네요. 연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도윤은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새겼다. 연화가 먼저 말을 꺼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연화는 도윤이 말을 걸어도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다. 예. 작년보다 많이 내리는 것 같소. 작년 이맘때가 첫날 밤이었죠. 도윤이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렇소.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날 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등을 돌렸을 때 도윤 씨 표정이 어땠는지 몰라요. 저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봤으면 더 마음이 무거웠을 거요. 어떤 표정이었어요?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황했소. 그리고 억울했소. 연화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 쓴맛이 섞여 있었다. 그랬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하오. 이해요? 그때 연화 씨가 왜 등을 돌렸는지, 왜 말을 못했는지. 연화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마디가 보였다. 잿물에 갈라지고 트었던 손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을 거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손마디 사이에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저는 무서웠어요. 연화가 낮게 말했다. 무서웠소. 예. 어머니 일을 들키면 어쩌나. 팔려온 몸이라는 걸 알면 내쫓겠다고 하면 어쩌나.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등을 돌렸어요. 얼굴을 보이면 다 들킬 것 같아서.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연화 씨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소. 연화가 멈추었다. 들으셨어요? 들었소. 자는 것 같지 않았소.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소. 참고 있었어요. 뭐려? 연화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도윤을 보았다. 울음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사신 분한테 이런 여인이 와서 빚 때문에 억지로 혼인하신 것도 서러운데 정작 신부는 첫날 밤에 등을 돌리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울음을 참았어요. 들키면 더 민폐일 것 같아서 도윤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밥상 모서리 너머로 손을 뻗었다. 연화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연화가 굳었다. 도윤 씨, 연화 씨. 도윤이 말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같은 방에서 각자 혼자였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의심하면서 혼자였고 연화 씨는 울음 참으면서 혼자였소.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소. 저도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도윤이 연화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연화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손 안에서 연화의 손가락이 천천히 도윤의 손을 마주 쥐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눈이 더 많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 위에 쌓이는 소리. 처마 끝에서 눈이 떨어지는 소리. 그러나 방 안은 따뜻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섰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낮고 가느다란 기침 소리였다. 연화가 손을 놓으려 했다. 도윤이 먼저 일어섰다. 내가 보고 오겠소. 괜찮아요. 제가. 연화 씨는 여기 있소. 도윤이 찻잔을 하나 들고 옆방 문을 열었다. 연화의 어머니가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도윤의 어머니가 옆에서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두 어머니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었다. 겨울 한철을 같은 방에서 보내면서 두 사람은 어느새 자매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기침이 나십니까, 어머니? 도윤이 연화의 어머니 곁에 앉으며 물었다. 괜찮다. 좀 춥나 했는데 어머니가 입을 덮어주셨다. 연화의 어머니가 도윤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었다.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웃었다. 도윤의 어머니가 말했다. 따뜻한 것 마시면 좀 낫겠다. 잘 왔다. 도윤이 찻잔을 연화의 어머니 손에 쥐어 드렸다. 노파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얇고 차가운 손이었다. 찻잔의 온기가 그 손에 천천히 스몄다. 서방님, 연화의 어머니가 도윤을 불렀다. 예, 어머니. 우리 연화가 요즘 웃는 거 봤어요? 도윤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봤습니다. 많이 웃어요? 예. 많이 웁니다. 노파가 눈을 가늘게 떴다. 웃는다고 했죠. 잘 못 들었나? 도윤이 작게 웃었다. 웃는다고 했습니다. 노파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그것만으로 됐어. 도윤은 노파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다. 연화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도윤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찻잔을 들고 도윤이 나오자 조용히 찻잔을 내밀었다. 식었을 것 같아서 도윤이 받았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마루 끝으로 바깥이 보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당에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눈송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소리 없이, 빛 없이, 그저 조용히. 작년 이맘때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소.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저도요. 연화가 말했다. 저도 자지 못했어요.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한숨도 못 잤어요. 같은 방에서. 예. 같은 방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작게 웃었다. 어이없다는 웃음이었다. 같은 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슬프면서도 우습기도 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연화가 말했다. 등을 돌리지 않겠어요. 도윤이 연화를 보았다. 말하겠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혼자 돌보고 있다고. 무섭다고.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소. 이제는 알아요. 연화가 마당에 눈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가 가르쳐줬어요. 말 못할 사연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하얗고 고요한 밤이었다. 연화 씨. 예. 나도 말하겠소. 앞으로는. 연화가 도윤을 보았다. 힘든 것도, 모르는 것도, 잘못한 것도 혼자 사귀지 않겠소. 연화 씨한테 먼저 말하겠소. 연화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도윤을 보았다. 저도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이 공허하지 않았다. 말 없이도 가득 찬 것들이 있었다. 바람이 한 번 불었다. 눈송이가 마루까지 날아들었다. 연화의 어깨 위에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다. 도윤이 손을 들어 그것을 가만히 털어주었다. 연화가 도윤을 보았다. 도윤도 연화를 보았다. 1년 전 첫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등을 맞댔다. 같은 등잔불 아래서 서로를 보지 않았다. 연화는 벽을 보았고 도윤은 천장을 보았다. 그 방이 그토록 차가웠던 것은 겨울이어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지 않아서였다.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있었다. 같은 등잔불이었다. 같은 겨울밤이었다. 그러나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서로를 마주 보는 얼굴을. 등잔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또 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흔들리다가 다시 곧게 섰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 불꽃처럼 방 안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까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찻잔을 손에 들고. 그러나 아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밥상 모서리에서 두 손이 맞닿아 있었다. 연화의 손이 먼저였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도윤의 손이 그 옆에 놓였다.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손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졌다. 손가락이 겹쳤다. 꼭 잡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맞닿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온기가 전해졌다. 찻잔에서 느끼던 따뜻함과는 다른 살아있는 온기였다. 등잔불이 타올랐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다. 1년 전과 똑같은 눈이었다. 같은 하늘에서 같은 마을로 내리는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 아래 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각자가 아니었다.
연화가 도윤을 보며 말했다. 따뜻하네요. 도윤이 대답했다. 예. 밖은 춥겠지만 방 안은 따뜻하오. 연화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을 도윤이 보았다. 연화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우리 연화가 요즘 웃는 거 봤어요. 많이 웃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많이 웁니다. 아니, 웃습니다. 많이 웃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것이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빚을 갚는 것도 아니었다. 최진사에게 맞서는 것도 아니었다. 이 웃음이었다. 이 방 안의 온기였다.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말 없이도 충분한 이 밤이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연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들으려 해야 합니다.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여야 합니다.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도윤은 알았다. 그리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도 알았다. 등잔불이 또 한 번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타올랐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그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선 눈이 내렸다.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조용히 온 세상을 덮는 눈이었다. 그러나 이 방 안만큼은 따뜻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연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 못할 이유가 있고,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듣기도 전에 판단하는 것은 보지 않고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진실은 없습니다. 이도윤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난 뒤에는 가진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그리고 잘못된 판단도. 연화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될 사람인지 몰라서, 믿어도 될 사람인지 몰라서, 그 사람이 도윤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알아야 할 때 알았습니다. 첫날 밤 신부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겨울밤 그 신부는 처음으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이었습니다. 같은 등잔불이었습니다. 같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